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저희 주류 가격 인상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담합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네. 공정위에서 주류 업체들 담합 조사 들어갔더라고요. 안 그래도 뉴스를 보고 네. 미래에서 잠깐 오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정위가 가격 담합 조사를 하면은 이제 다른 주류 업체들도 가격 인상하기 살짝 눈치 보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겠죠. 근데 일단 주류 업체에 대한 담합이 아니라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 유통 과정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조사가 좀 초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긴 해도 뭐 정부에서 노리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담합이 있었는지를 보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조사하겠다라는 순수한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류업체 한 군데가 올리면 다른 데가 따라서 가격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연달아 가격을 올리는 걸 조금 지연시키거나 막아보자라는 것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는 약간 좀 있어 보이게 네. 고급지게 노벨 경제학상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김큐님. 그 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요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여성과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명이 됐죠. 네.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골딘 교수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 결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버드대에서 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하버드대에서 기자들하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수상 결정된 이후에 여기서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0.87% 완벽히 정확하게 딱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내가 매우 잘 알고 있다. 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많은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골딘 교수는 1800년대부터 2000년까지 약 200년간의 미국의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녀의 소득 차이, 네. 또 고용률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고요. 결국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건 우리가 남녀가 결혼, 출산, 육아하는 과정들도 다 변수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공통적으로 분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출산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출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일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우리 배아량 리포터가 좀 실망하실 것 왜죠? 같은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가 남녀 소득 격차의 주 원인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남녀 차별? 이런 관점으로 많이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골딘 교수의 주장은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인 분석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성분들께서 노동 현장에서 우린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데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골딘 교수는 200년간의 미국 노동시장을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문제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성격의 문제더라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디 웍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탐욕스러운 일자리 정도로 저희가 네.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 그리디 웍에서 누가 얼마나 일하느냐가 결국 소득의 격차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조합은 처음입니다. 네. 탐욕스러운 일자리.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가 이 탐욕스러운 일자리일까요? 미국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금융시장으로 놓고 보면 뭐 고소득을 올리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PB 같은 사람들도 아마 이 그리디 웍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접점이 많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전화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상담해주고 뭔가 네. 일을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도 없습니다. 네.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일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직종을 이제 그리디 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직장에서 일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남성들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걸 봐서는 굳이 남성 여성 때문에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여자들도 사실 그런 일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죠. 네. 근데 육아에 대한 책임이 아직까지는 뭔가 여자한테 더 있다 이런 사회적인 풍토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딩 교수가 자료를 본 게 다 미국 사회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사회적으로 좀 네네.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골딩 교수가 어쨌든 미국의 200년의 역사를 쭉 보면서 시대 순으로 한 5그룹 정도를 나눠서 네. 이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집에서의 온콜 상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듯이 네. 우리가 집에서의 위급 상황이 나오면 달려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그게 이제 자녀가 갑자기 아픈다거나 그렇죠. 또는 뭐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면 부모가 가야 되지 네, 않습니까? 이런 온콜 상태를 결혼을 하고 나면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때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고 직장을 어디를 다니고 있는 소득이 많은 사람을 일단은 직장을 유지하게 하고 네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집으로 온콜 상태로 들어오게 네.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디 웍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포기를 안 하고 일을 한 것이지 이게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성이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기회를 덜 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뭐 유리천장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안 보고 뭔가 이렇게 비춰진 현상만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골딩 교수의 이 네. 주장을 듣고 나서 뭐야 다 아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포인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적 사례로 얘기하는 걸 보면 약사라는 직업을 예로 드는 게 있는데요. 네. 약사는 미국의 과거에 일종의 그리디 웍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었다. 그러니까 약사가 의사처럼 옛날에는 약간 한 동네를 전담하고 사람들 일일이 만나가면서 뭐 상담도 해주고 약도 지어주고 뭐 이런 네네.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영업처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받고 뭐 업무도 좀 힘든 일에 속했다고 네.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대기업화되고 이게 다들 뭐 마트나 이런 데 드러그스토어로 이렇게 되면서 이게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아니고 일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서 약사로 소득격차를 내는 문제는 해소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일자리의 성격을 바꾸는 게 남녀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우리 사회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현대사에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그리디 웍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일이 그리디 웍이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뭐 70년대 한참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가면 집에 안 왔잖아요. 일 때문에 집에 못 오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바빴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온콜 상황을 누군가는 담당을 했어야 됐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도 좀 초기였던 사회라 이걸 모두 여성들이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 오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완성하려면 여성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비혼을 택해야 되는 거고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네.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니까. 그리고 남성들은 가정 문제를 등한시하고 일밖에 모르는 아빠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더군다나 우리는 자영업 비율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그 일자리에 아까 그리디 웍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보니까 네. 끄덕이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골딘 교수의 주장을 본다면 우리가 일자리와 남녀의 소득 격차 문제를 단순히 성차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주변에 이런 그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일과 가정의 병립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산율도 조금씩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다음에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다라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이른바 남녀의 이 소득 격차 문제를 남녀의 갈등의 소재로 좀 이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도리어 갈등을 부추기는 소재로 이걸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도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골딩 교수의 이번에 경제학상 수상과 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골딩 교수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네. 임금을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의 질적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연근무라든지 성과보상 체계를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회적인 돌봄 체계를 개선하는 게 이 우리가 그리디 워크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한창이죠. 국감에서 이슈가 된 공공기관의 항공 마일리지야 이 문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 나온 거는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네. 조폐공사, 그리고 재정정보원 등 한 5개 공공기관에서 퇴직자 400여 명이 출장 등을 다니면서 쌓은 항공 마일리지 1256만 4천 점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퇴직하면서 가져가서 썼다는 네네네.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와. 있을 정도의 마일리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2009년도에 공무원들이 개인 명의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의 좌석을 승급하고 개인적인 여행에서 또는 국내 항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미 공무원들은 마일리지 사적 사용 금지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지금 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공무원도 공공기관도 다 직장이다라고 보면은 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 회사도 항공 마일리지가 있고 주변에 보면요. 가끔 법인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는 내 번호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조금 이렇게 얻는 건데, 야, 그런 것도 인정 안 해주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일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기업하고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과 공기업은 어쨌든 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기업들도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사기업은 알아서 지키면 되는 문제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부 기업 중에는 출장 과정에서 생긴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본인이 또 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네. 티켓 가격을 낮추면 출장비를 조금 업해서 준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 좀 다른데 그건 뭐 회사에서 번 돈을 회사가 복지용으로 그냥 직원들이 사용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그걸 규정해서 회사의 업무 출장으로만 사용하게 하느냐 그건 그렇게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 마일리지 문제는 사실 해결하려고 치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출장 갈 때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회사의 법인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회사 계좌에서 그 돈이 입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해당 기관 명의로 마일리지를 쌓아주면 됩니다. 이걸로 다음 티켓 구매 시 활용하거나 혹은 기부 등의 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개인 명의로 이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항공사들이 기관 명의로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서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하고 잘 얘기를 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애매해서 저도 잘 모르는 거라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네. 이 마일리지 내가 회사 이 법인카드 쓰면서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처벌받아요?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막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재산상의 이익이지 재물상의 이익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다시 아닌가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재산상의 이익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재물상의 이익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일리지는 재산상의 이익이지 재물상의 이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격히 따지면 배임 행위는 배임 행위에는 해당이 될 수 있고 횡령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처벌로 들어가게 되면 자칫하면 배임 행위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대부분 마일리지는 특히 아까 뭐 커피 마시고 이렇게 마일리지 쌓고 이런 건 너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이렇게 작은 거를 법적으로까지 처벌을 하느냐의 문제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의 그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낸 세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